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 내리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됐습니다. 이 법원 결과에 따라 다른 신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중 환경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양국은 대기 분야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로 머리 한쪽에서만 통증이 발생하는 편두통은 한 달 평균 12일 이상 두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진통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다 보니 실제 치료까지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검찰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 내리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됐습니다. 이 타다 논란으로 공유 경제를 표방한 운송산업에 먹구름이 낀 건데 다른 신산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자 이재용 대표 등 소카와 운영사 측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규제의 벽을 허물어 AI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검찰이 기소까지 했다는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물론 김현미, 박영선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연일 신산업 육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택시업계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며 당장 타다의 운행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이 불법을 확인하고 기소를 한 이상 타다는 이 시간 이후 불법 택시 영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기술 발전과 법 제도의 속도 차이입니다. ICT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는데 뒷받침할 법 제도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존 서비스와 충돌이 발생하는 겁니다. 타다는 유사 택시라는 비판이 나오자 11인승 렌터카를 활용해 불법 논란을 피해간 상황인데 여객 운수사업법에는 렌터카를 대여하면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지만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운전자 알선과 파견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타다 기소로 규제 장벽을 피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려는 혁신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혁신을 하다가 재판까지 받는 상황에 이른다면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들이 기존 산업과의 갈등 문제로 새롭게 출현하지 못하게 된다면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후속적으로 등장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대통령까지 규제 혁신을 강조하는 상황에 검찰의 사법적 판단이 변수로 부상하면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을 논의할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의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회의에서 대기 분야 협력에 관한 맑은 하늘 계획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두 나라는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예보,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 온 노후 석탄발전소 6기에 대한 폐지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보면 삼천포 1, 2호기는 내년 4월에 문을 닫고 보령 1, 2호기는 내년 12월로 폐쇄 시기를 1년 반 앞당겼습니다. 호남 1, 2호기의 경우 전력 공급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원래 계획대로 2021년 1월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편두통 환자들은 한 달 평균 12일 이상 두통을 경험하며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를 복용해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다 보니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까지는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편두통은 뇌신경이나 혈관의 기능 이상으로 심한 두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한쪽 머리가 아픈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머리 양쪽에서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맥박이 뛰는 것처럼 욱신거리는 통증을 겪게 됩니다.
두통과 함께 매석거림이나 구토 등 속이 불편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두통 안 알아보신 분은 몰라요. 죽음보다 더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대한두통학회가 조사한 결과 편두통 환자들은 한 달 평균 12일 이상 두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편두통으로 인해 결석하거나 결근한 경우도 한 달에 하루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통제 복용만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다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기까지는 평균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약물 치료는 크게 이제 급성기 치료, 아플 때 약 먹는 치료가 있고, 또 그게 너무 일주일에 이틀 이상 아프게 되면 과민한 뇌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 약물을 먹어야 돼요. 편두통으로 인해 60% 이상은 우울감과 짜증, 분노를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가족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편두통은 제대로 진단해 치료하면 두통 발생 횟수나 통증의 정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수면, 식습관 조절을 병행하면 편두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허리 아프다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원래 아팠던 게 더 심해졌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왜 그런지 김정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김상근 씨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입니다. 한동안 괜찮더니 요즘 들어 허리 통증이 부쩍 심해졌습니다. 날씨 갑자기 차지니까 허리도 더 아프게 돼가지고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허리 못 피죠. 피지 못하는 거죠. 허리가 우울떡 돼가지고 피지 못하고. 큰 일교차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몸속 혈관이나 근육이 놀라서 조절이 잘 안 돼 그런 겁니다. 이제 추운 날씨가 되게 되면 관절이나 이제 근육이 많이 이제 수축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냥 그런 경직된 관절이나 근육통만으로도 이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관절이나 척추로 가는 혈관이 이제 수축이 되게 되면서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상태에선 근육에 무리가 가 잘못 움직이면 없던 통증도 생기게 되고 있던 증상은 더 심해집니다. 특히 60대 이상, 폐경 이후 여성은 골밀도도 약하고 근육량이 적어서 척추와 관절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허리가 더 아프기 쉽습니다. 때문에 좋은 예방법이자 관리법은 적당한 운동과 체온 보호입니다. 특히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 척추를 유연하게 해주는 좋은 운동이고, 걷기도 자연스럽게 허리 근육을 단련시켜서 상체를 꼿꼿하게 세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신욕과 온찜질도 통증 완화에 좋습니다. 척추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한 것 때문인데, 아무리 온찜질이나 이제 그런 반신욕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증이 경감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증상이 악화가 되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년층이라면 감기도 조심하도록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가 심하면 척추에 충격이 가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제법 되기 때문입니다. 허리 질환이 없는 사람에게 일상적으로 발생한 통증은 가벼운 진통제나 찜질 정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낫지 않거나 다리 감각, 운동신경이 떨어지면 신경에 관련된 질환이 생긴 것일 수도 있어서 정확한 검사와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보건당국이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된 위장약 성분 라니티딘을 판매 중단한 데 이어 화학구조가 유사한 니자티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니자티딘에 대한 처방을 자제해달라고 의사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니자티딘을 대상으로 발암 우려 물질인 NDMA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오하라 약품공업의 니자티딘 의약품에서 NDA가 검출돼 제약사에서 자진 회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카이스트와 포스텍 등 국내 5개 인공지능 대학원이 공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5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는 각 대학원 교수들이 참여해 대학원별 비전과 운영 방식, 지향하는 인재상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카이스트와 고려대, 성균관대 등 3개 대학, 9월엔 포스텍과 광주과기원 등 2개 대학을 인공지능대학원으로 선정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이미 2월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9월 이후 올해 2월까지 가파르게 감소한 뒤에 하락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갔고 특히 지난 7월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일에서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7월의 같은 기간보다 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침체기에서 벗어나 성장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부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생산과 수출 물량이 최대 호황기였던 지난해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반도체 수출 물량은 2,557톤으로 지난해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수출 물량은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3분기 반도체 생산도 1년 전보다 8%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의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6% 넘게 감소한 789억 6,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바다 위를 떠도는 플라스틱 쓰레기들, 지구 건강에 갈수록 큰 골칫덩이가 되고 있죠. 이런 쓰레기들이 바다에 닿기 전에 강에서 처리하는 특수배가 제작됐는데 이미 아시아 각국에서 운용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강물 위를 가득 떠다니는 플라스틱 오리 인형들. 바다로 흘러들면 해양오염의 주범이 됐을 이들을 배 한 척이 막아서더니 집어 삼킵니다. 쓰레기가 배바닥 수거함에 가득 차면 근처 관리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돼 처리됩니다. 25살 네덜란드 청년이 개발한 플라스틱 청소선입니다. We designed the nose to be able to deflect big objects like trees, which obviously we don't want to get into the machine for damage prevention. 부유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심해에 쌓이기 전에 강에서부터 수거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동력은 태양광 발전입니다. 해양오염으로 몸살을 앓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이미 배치됐는데 반응이 꽤 좋습니다. It's being used about 1.5 months in the river, and it's doing very well, collecting the plastic bottles and all the garbage. 전문가들은 매년 9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며 이들 중 90%가 전 세계 10대 강에서 흘러드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해양 생태계와 인체까지 위협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Our goal is to tackle those 1,000 rivers in 5 years' time. 한 대 가격은 우리 돈 9억여 원. 만만치 않은 비용이지만 상용하면 그 비용이 줄어들고 쌓여가는 해양 플라스틱의 경제적 폐해를 줄일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YTN 김유준입니다. 하늘로 치솟는 거대한 회오리 바람. 이 토네이도와 비슷한 용오름이 3일 오전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육지로 오르자마자 소멸해서 피해는 없었지만 미국처럼 토네이도 같은 기상이변이 잦아지지 않을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먹구름 아래 바다 위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하얀 바람 기둥이 좁고 길게 수면에서 위로 치솟습니다.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해 승천하는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 용오름입니다. 바로 옆에서도 수면이 일렁이며 또 다른 용오름이 나타날 조짐을 보입니다. 그 옆에서도 일렁일렁하면서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용오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발생한 용오름은 땅으로 이동해 울진 버스 터미널에서도 목격됐습니다. 상륙한 뒤 곧 소멸하기는 했지만 울진 시내에는 회오리에 실린 흙먼지가 거세게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오리 바람 치면서 먼지가 제 쪽으로 이제 많이 다가왔고요. 그리고 이제 비랑 천둥, 번개 또 이렇게 딱 한번 치고 비가 엄청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용오름은 낮은 곳 대기와 높은 곳 대기의 기압차가 커지면 발생합니다. 미국에서는 토네이도라고 불리며 매년 큰 피해를 줍니다. 지구온난화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경기도 고양시, 2017년에는 화성시에서 발생했고 올해 3월에는 당진 제철소 지붕이 뜯겨 나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해상에서 용오름이 발생했지만 2000년대 들어 육지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성입니다. 올 한 해 각종 재난재해가 집중된 지역이 바로 강원도입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작업까지 겹치면서 강원도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남은 2달을 버티려면 수백억 원의 빚을 내야 할 처지입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이 가장 컸습니다. 10월 초에는 태풍 미탁으로 강릉과 삼척 등 또다시 동해안이 초토화됐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재난재해에 쓰기 위해 강원도가 세운 예비예산은 320억 원 정도. 하지만 피해 복구와 방역으로 이미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강원도 예비비 가운데 남은 예산은 이제 2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남은 유일한 대안은 은행 빚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태풍 미탁 피해를 입은 주택과 도로, 하천 복구에만 최소 300억 원이 필요합니다. 2016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가지고 왔었는데 워낙 대형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은 저희가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염병 방역 비용은 더 문제입니다. 민통선 인근에 설치하는 멧돼지 포획틀은 한 개에 200만 원. 아직도 강원 전체에 수백 개가 더 필요하고 철제 울타리도 설치해야 합니다. 민간 엽사 인건비와 방역 비용을 더하면 130억 원 넘게 더 필요한데 규정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군인들하고 같이 한 줄을 이뤄서 사격을 하는데 못 잡은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럼 못 잡은 경우에는 아무 보상도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젠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까지 대비해야 할 형편입니다. 1년 내내 겹겹이 이어지는 재난재해와 전염병에 곳간이 비어버린 강원도. 특별교부세 등 정부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방역에 구멍이 뚫리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장기화하면서 양돈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비 비축으로 돼지값이 폭락한 데다 수매나 살처분 대상 농가는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 줄이 늘어선 곳은 돼지고기 50% 할인 판매 행사장입니다. 돼지고기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자 양돈 농가 단체가 직접 나선 겁니다. 삼겹살 하고요, 김치찌개용 앞다리 하고요, 또 목살 많이 샀습니다. 네, 지난번에 비 오는 날 줄 서서 샀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저렴하고요. 10월 평균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3,100원대로 예년보다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킬로그램당 생산비 4,200원에 크게 못 미쳐 손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등의 살처분, 수매 대상 농가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정부가 이들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 안정 자금은 최대 6개월 동안 월 평균 200만 원을 좀 넘습니다. 하지만 돼지 재입식 시기가 불확실한 데다 재입식을 해도 출하까지 2년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절대 부족하다는 게 양돈 농가의 입장입니다. 생계 안정자금 6개월만 저희들이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년에 우리가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소득 안정자금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 철원 등에서는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예방적 차원의 수매를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돈 단체들은 돼지값 안정과 함께 살처분, 수매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보상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북두칠성을 찾아보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별자리들은 밤하늘에 흩어져 있는 별들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를 묶어서 사람이나 동물, 사물의 이름을 붙인 건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별별 이야기에서는 이런 별자리에 대해서 한국천문연구원 광학천문본부 김상철 박사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